2016년 12월 지우는 단독 패키지 여행 일정 중 공항 픽업 차량에 탑승했다가 숙소가 아닌 외곽의 비표기 지대로 이송되어 2천만 원 송금을 요구받고 방치된 뒤 구조되었다. 이 기록은 그녀의 생존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동일 경로로 이동하는 여행자들에게 반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봉인된 사건 노트에 제출된 것이다. 그녀는 끝내 묻지 못했다. 왜 하필 2천만 원이었는지를. 그러나 그 금액이 이미 정해진 절차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봉인된 사건 노트 그날의 기록을 함께 열어봅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우는 영어학원 강사였다. 일정 금액이 모일 때마다 단독 해외여행을 반복해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혼자 떠나는 여행을 즐겼고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는 것조차 설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5년간 유지한 적금이 만기되었고 그녀는 이번엔 조금 더 긴 여행을 계획했다. 목적지는 캄보디아 시엠립이었다. 앙코르와트를 보고 싶었고 현지 시장을 걸으며 며칠을 보내고 싶었다. 그녀는 여행 관련 커뮤니티를 여러 곳 둘러보며 후기를 비교했다. 여러 후기를 비교한 끝에 그녀는 단독 공항 픽업 포함 안전 패키지를 선택했다. 후기엔 혼자 여행하는 여성에게 안전하다는 평가가 여러 개 달려 있었다. 평점도 높았고 최근 리뷰들도 긍정적이었다. 무엇보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직접 픽업해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여행사는 사전에 픽업 기사의 이름, 차량 번호, 앱 연결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 지우는 그 정보를 캡처해두고 출발 전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는 안심했다. 짐을 꾸리는 동안에도 그녀는 이번 여행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할 거라고 기대했다. 2016년 12월 중순 저녁, 지우는 시엠립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동안 그녀는 여행사 앱을 열어 픽업 차량 상태를 확인했다. 앱 화면에는 픽업 차량 도착 완료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시간도 정확했고 위치도 맞았다. 그녀는 공항 출구로 나갔고 알림에 등록된 차량 번호판과 동일한 은색 밴이 도착해 있었다. 기사는 한국어로 짐 싣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표정은 부드러웠다. 지우는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탑승했다. 기사는 트렁크를 닫으며 곧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석에는 앱 정보에 없던 남성이 이미 타고 있었다. 지우는 그 남성의 존재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현지 관습이거나 동행 직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 남성은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앞을 보았다. 특별히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지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 조건이 어긋나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차량은 곧바로 출발했고 그녀는 뒷좌석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았다.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도로는 점점 어두워졌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건물들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기사는 목적지와 관계없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한국 어디에서 왔어요? 여행 며칠 계획이에요? 가족은 여행 계획 알아요? 그 질문들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묘하게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 마치 그녀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조수석 남성은 백미러로 그녀를 자주 확인했다. 지우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아직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저 현지 직원들의 습관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차량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흐름이 달라졌다. 도로 양옆으로 가로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건물 대신 숲과 들판이 이어졌다. 지우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확인했지만 GPS 신호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이 차량이 예약된 숙소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미 차는 깊은 외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은 이미 지나쳐 있었다. 지우는 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숙소가 이 방향이 맞냐고. 기사는 짧게 대답했다. 맞아요, 곧 도착.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탑승한 이 차량이 단순한 픽업 차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떠올렸다. 그러나 그 생각을 확신으로 바꾸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차량은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뒤돌아보는 것조차 이미 늦어 보였다. 지우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이 길이 언젠가 숙소로 이어질 거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차량 안은 묘하게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신호가 약해 전송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두 남성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고 지우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차량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주변은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기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조수석 남성은 여전히 백미러로 그녀를 확인했다. 그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지우는 그 시선 속에서 무언가 계획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차량은 계속해서 이동했고 그 이동의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우는 창밖을 보았지만 거기엔 숲과 어둠뿐이었다. 가로등도 표지판도 건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미지의 장소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점점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차량 내부에는 여행사 로고, 안내문, 운행 스티커가 일절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지우는 그제야 그 사실을 인지했다. 일반적인 관광 차량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블랙박스는 장착돼 있었지만 전원 LED는 꺼져 있었다. 창문 틴팅 농도는 현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전면 유리 왼쪽 하단에는 떼어낸 표식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스티커를 제거한 것처럼 보였다. 좌석 옆 패널에는 길게 파인 스크래치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있었다. 지우는 그 흔적을 보면서 이 차량이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저 낡은 차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다. 기사는 이유 없이 속도를 줄였다 높이며 시간을 벌듯 행동했다. 조수석 남성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반복 확인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위치 공유 지도가 떠 있었고 그는 그 화면을 몇 번이고 확대하며 들여다보았다. 특정 지점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그 화면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차량은 시내로 진입하지 않고 숲과 들판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우는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지도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GPS 신호는 불안정했다. 지우는 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숙소가 이 방향 맞나요? 기사는 짧게 대답했다. 맞아요, 곧 도착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우는 그 대답이 불안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기사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 이후로 차량 내부는 묘하게 고요해졌다. 지우는 그 고요함이 불안했지만 여전히 이 차량이 결국 숙소로 향할 거라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조수석 남성은 백미러로 그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시선은 이전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지우는 그 시선을 피하려 창밖을 보았지만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만이 차량을 감싸고 있었고 가로등도 건물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은 완전한 외곽이었다. 도로 양옆으로 가로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건물 대신 숲과 들판이 이어졌다. 지우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확인했지만
GPS 신호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이 차량이 예약된 숙소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미 차는 깊은 외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은 이미 지나쳐 있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기사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두 남성의 침묵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차량은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차량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주변은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무들이 점점 더 빽빽해졌고 하늘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달빛조차 나뭇가지에 가려져 희미하게만 비쳤다. 지우는 창밖을 보았지만 거기엔 숲과 어둠뿐이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데이터 신호가 끊겨 있었다. GPS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량은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두 남성은 짧은 시간 하차에 통신했고 통신 내용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차량 뒤편으로 이동해 무언가를 확인했고 다시 탑승했다. 그 사이 지우는 차 안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어볼까 생각했지만 주변이 너무 어두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변엔 인가, 가로등, 상점이 전혀 없는 완전한 외곽이었다. 지우는 목적지가 숙소가 아님을 그리고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두 남성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여행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차량은 계속해서 이동했고 그 이동의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저 뒷좌석에 앉아 이 상황이 언젠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끝이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어둠은 계속해서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기사는 여전히 앞만 보며 운전했고 조수석 남성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화면에는 여전히 지도가 떠 있었고 그는 그 지도를 계속해서 확인했다. 지우는 그 지도가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차량은 그 지점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지우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 실감은 점점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차량은 도시 조명이 끊기는 지점을 지나 외곽으로 깊이 들어갔다. 지우는 휴대폰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려 했다. 길이 너무 어둡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 화면에는 메시지 전송 실패 알림만이 떠 있었다. 조수석 남성은 휴대폰으로 위치 공유 화면을 반복 확인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다시 확대하며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화면이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을 확신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조수석 남성은 기사에게 짧게 무언가를 말했고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의 급정거 후 트렁크에서 금속 잠금 장치가 덜컥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명확했고 의도적이었다. 그 이후로 기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차량 내부에는 묘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 고요함은 불안을 더욱 키웠다. 지우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트렁크는 벽처럼 가려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차량은 표지판이 없는 우측 비포장길로 비정상적인 각도에서 진입했다. 바닥 진동이 커지며
차체가 울퉁불퉁한 흙길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순간 이 차량이 단순히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절차였다. 차량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기사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숙소가 이 방향 맞나요?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수석 남성은 백미러로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량은 계속해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다시 한번 물었지만 이번에도 아무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차량은 약 15분 정도 더 이동했다. 주변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졌고 하늘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달빛조차 나뭇가지에 가려 희미하게만 떨어졌다. 지훈이 창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숲과 어둠뿐이었다. 인가도, 가로등도, 표지판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기사는 창밖을 천천히 훑어보며 아주 느린 속도로 전진했다. 조수석 남성 역시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과 움직임은 마치 미리 정해진 지점을 찾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지우는 그 움직임 속에서 최종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잠시 후 차량은 완전히 멈췄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리고 주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지우는 그 순간 여기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도착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이 어디인지, 왜 여기에 멈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다. 조수석 남성이 먼저 하차했다. 이어 기사가 내려 차량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천천히 차량 뒤편으로 이동했다. 잠시 후 트렁크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뒷좌석에 앉은 채 손에 땀을 쥔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주변은 아무런 불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차량 바로 옆에는 두 남성이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곧바로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우는 문을 여는 대신 그저 뒷좌석에 몸을 붙인 채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두 남성은 짧은 시간 차량 뒤에서 무언가를 확인했다. 트렁크가 닫히는 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내 두 사람은 차량 앞으로 돌아왔다. 기사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고 조수석 남성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은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몇 번 반복된 숫자와 짧은 대답들만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 대화가 끝난 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약 5분 후 조수석 남성이 지은이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짧게 말했다. 내리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왜요? 여기가 어디예요? 조수석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내리세요. 지금. 지은은 결국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발이 닿은 바닥은 단단한 흙길이었고 주변은 거의 형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나무들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장소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가도, 도로도, 불빛도, 상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엔 인가, 가로등, 상점이 전혀 없는 완전한 외곽이었다. 기사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지훈을 주시했다. 조수석 남성은 지훈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휴대폰 주세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왜요? 조수석 남성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더 가까이 내밀 뿐이었다. 지훈은 결국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조수석 남성은 휴대폰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며 몇 번 화면을 터치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곧 전화하셔야 할 겁니다. 그 한 문장은 설명이 아니었다. 지시였고 예고였다. 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단순히 길을 잘못 든 여행자가 아니라
어떤 절차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차량은 인적 없는 오지의 깊은 비포장지대에 도착했다. 남성 2명은 지은의 휴대폰을 요구했고 곧바로 전원을 끄는 대신 기능 일부를 제한했다. 데이터, 문자 기능은 차단되었고 통화만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조수석 남성은 가족에게 지금 바로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연락해서 뭐라고 말하라는 건지, 왜 연락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조수석 남성은 차갑게 말했다. 2천만 원 보내라고 하세요.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안 돼요. 그런 돈 없어요. 조수석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사는 차량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지은을 주시했다. 침묵이 흘렀다. 약 5분 후 조수석 남성은 다시 말했다. 전화하세요. 지금. 지은은 다시 거부했다. 저 정말 그런 돈 없어요. 부모님도 없으세요. 조수석 남성은 지은의 휴대폰을 들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냈다. 그는 지은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다. 직접 거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걸까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전화를 걸지 않았다. 조수석 남성은 한숨을 쉬며 기사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냈다. 기사는 차량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공포를 느꼈다. 기사는 트렁크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충분한 협박이었다. 그리고 수상한 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다. 라이트도 켜지 않은 상태로 조용히 다가와 담배를 피고 있던 기사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조수석 남성은 다시 말했다. 시간 없어요. 지금 전화하세요. 지은은 머뭇거렸고 기사와 대화를 하던 그 남자가 다가와 갑자기 지은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순간 지은은 눈앞이 까매지는 걸 느꼈고 그 자리에 쓰러져졌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처지를 인식했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고 어머니가 받았다. 지은아, 잘 도착했어? 지은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고 떨림을 숨길 수 없었다. 엄마,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어머니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지은은 조수석 남성의 시선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엄마, 나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2천만 원만 보내줘. 어머니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2천만 원? 무슨 일인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조수석 남성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지은에게 손짓했다. 지은은 서둘러 말했다. 엄마 안 돼. 경찰 신고하면 나 죽어. 안 돼. 그냥 돈만 좀 보내줘.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 물었다. 너 지금 어디야? 누가 옆에 있는 거야?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조수석 남성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좌번호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 번호를 받아 적으며 계속 물었다. 이게 누구 계좌번호야? 이름이 왜 이래?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조수석 남성은 지은에게 빨리 끊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지은은 엄마, 빨리 보내줘. 제발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긴 후 차량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지은은 뒷좌석에 앉아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조수석 남성은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기사와 지은을 때린 남자는 차량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은을 바라보며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 그 시간을 지은은 1년 같은 시간이었다고 표현한다. 약 10분 후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조수석 남성은 지은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은행 갔어. 근데 이체 한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대. 조금만 기다려. 지은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조수석 남성은
그 내용을 기사에게 전달했다. 세 남성은 짧게 대화를 나눴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다. 차량은 숲속 특정 지점 부근에서 정차, 후진, 재정차를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다. 지우는 그 움직임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약 7분 후 조수석 남성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송금이 완료되었다. 송금 직후 세 남성의 태도는 즉시 차갑게 그리고 조용하게 변화했다. 뒤늦게 합류했던 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고 남아있던 둘은 더 이상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 기사는 핸들 위에서 휴대폰을 든 채 짧은 문자 한 줄을 전송했다. 지훈은 그 문자의 내용을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조수석 남성은 지훈의 휴대폰을 돌려주며 다시 차에 타라고 지시했다. 지훈은 천천히 뒷좌석에 탑승했다. 그리고 차량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지훈은 그 순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거래는 끝났고 이제 그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주변에는 도로명 표지판이나 이정표가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 지훈은 창밖을 보았지만 거기엔 숲과 어둠뿐이었다. 차량은 완전히 멈췄고 엔진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조수석 남성이 먼저 하차했고 기사도 뒤따라 내렸다. 그들은 트렁크를 열었고 지훈의 짐을 꺼냈다. 짐은 트렁크에서 내던지듯 내려졌고 도로 옆에 홀로 놓였다. 그 동작은 거칠었지만 익숙해 보였다. 마치 여러 번 반복한 절차처럼 느껴졌다. 조수석 남성이 지훈의 문을 열었다. 내리세요. 지훈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주변은 완전한 어둠이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나무들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조수석 남성은 지훈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기다리라고요? 누구를요? 조수석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사는 이미 차에 탑승해 있었고 조수석 남성도 차에 올랐다. 차량은 천천히 출발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차량이 사라진 후 주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짐을 끌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차량 번호판은 흙과 먼지로 일부러 가려진 상태였다. 지훈은 차량이 떠나기 직전 그 사실을 인지했다. 번호판의 일부 숫자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도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흙을 묻힌 것처럼 보였다. 지훈은 그 순간 차 안에 떨어진 종이 메모를 떠올렸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기 직전 그 메모를 발견했었다. 메모는 조수석 발밑에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다. 한 명 확보, 2018시 10분. 그녀는 그것을 재빨리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두 남성은 그녀가 그 메모를 짚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신호를 확인했다. 여전히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데이터와 문자 기능은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통화만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신호가 없으면 통화도 불가능했다. 지훈은 휴대폰을 들고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신호를 찾기 시작했다. 약 5분간 걸었지만 여전히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지훈은 도로를 따라 계속 걸었다. 주변은 완전한 어둠이었고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다. 짐을 끌며 걷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걸어온 도로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훈은 그 자국을 보며 차량이 지나간 방향을 확인했다. 타이어 자국은 동일 간격으로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여러 겹 겹쳐져 있었고 모두 같은 위치에서 멈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곳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지훈은 도로 옆 풀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짧게 잘린 밧줄 조각이었다. 밧줄은 새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며칠 정도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그 밧줄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약 15분간 걸은 후 지우는 멀리서 움직이는 불빛을 보았다. 그 불빛은 흔들렸고 마치 그녀를 비추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지우는 그 불빛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팔을 흔들어 구조 신호를 보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순찰 차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우는 더 크게 팔을 흔들었고 소리를 질렀다. 도와주세요. 순찰 차량은 그녀를 발견하고 즉시 멈췄다. 순찰대원이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공항 픽업 차량을 탔다가 외곽으로 끌려가 금전을 요구받았고 송금 후 이곳에 버려졌다고 말했다. 순찰대원은 그녀의 말을 듣고 즉시 라디오로 본부에 연락을 취했다. 순찰대원은 그녀에게 물과 담요를 건넸다. 지금 안전합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지우는 담요를 두르고 순찰차에 탑승했다. 순찰대원은 그녀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차량은 빠르게 그 지점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조차가 출발하기 직전 뒤쪽 어둠 속에서 단 한 번 짧은 경적이 울렸다. 지우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 경적이 그녀를 부른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절차의 신호였는지는 지금도 판단할 수 없다. 순찰대원도 그 소리를 들었고 즉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찰대원은 빠르게 차량을 출발시켰다. 지우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빠르게 멀어지는 그 장소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벗어났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경적 소리는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순찰대원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 지역에서 최근 한 달 사이 동일 패턴의 금전 요구 후 방치 사례가 최소 3건 있었습니다. 그중 2건은 구조되었으나 한 건은 현재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했다. 지우는 살아 돌아온 경우였고 살아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순찰 차량은 약 20분간 이동했고 가까운 경찰서에 도착했다. 지우는 차에서 내리며 비로소 안전한 공간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느꼈다. 순찰대원은 그녀를 경찰서 안으로 안내했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맞이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지우는 그 차를 마시며 떨리던 몸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어둠 속의 순간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경적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자 지우는 비로소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맞이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지우는 그 차를 마시며 떨리던 몸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경찰은 그녀에게 상세한 진술을 요청했다. 지우는 공항에서 픽업 차량을 탄 순간부터 외곽으로 이동한 경로, 2 남성의 인상착의, 금전 요구, 송금 과정, 그리고 방치된 지점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차량 번호와 이동 경로였다. 지우는 기억나는 대로 차량 번호를 말했고 지나온 도로의 특징들을 설명했다. 비포장길로 진입한 지점, 숲이 빽빽했던 구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치된 장소의 특징까지 모두 진술했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꺼낸 메모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한 명 확보, 2018시 10분. 그 메모는 명백히 그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었다. 경찰은 그 메모를 증거 봉투에 넣으며 필적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우는 그 메모가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경찰은 이 사건이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패턴, 동일한 금액, 동일한 방치 지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절차라는 증거였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량 번호판 정보는 허위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훈이 기억한 번호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경찰은 이 차량이 번호판을 위조했거나 여러 번호판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범행의 조직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송금 계좌는 제3국에 개설된 계좌였고 추적이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국제금융당국과 협력해 계좌 추적을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송금한 2천만 원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경찰은 방치 지점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과 순찰대는 지윤이 구조된 지점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타이어 자국, 밧줄 섬유, 그리고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모든 증거는 이곳이 여러 번 사용된 범행 지점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타이어 자국은 여러 겹 겹쳐져 있었고 모두 같은 위치에서 멈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그 자국을 사진으로 기록했고 타이어 패턴 분석을 의뢰했다. 밧줄 섬유는 며칠 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 동일한 종류였다. 이는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다. 공항 주변,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에서 지윤이 탑승한 은색밴이 포착되었다. 차량은 공항을 출발해 외곽으로 이동했고 약 1시간 30분 후 다시 시내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은 여전히 식별되지 않았다. 범인들은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각도를 조정해 CCTV에 잡히지 않도록 했다. 경찰은 차량 외형과 이동 패턴을 분석해 동일 차량이 최근 2개월간 총 6회 공항 주변에서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포착 시점은 실종 또는 구조 사건 발생 시점과 일치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공항 픽업을 위장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여행사 앱을 해킹해 정보를 가로채고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준비했다. 지윤은 경찰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 그녀는 범인들이 반드시 잡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도 커져갔다. 경찰은 국제 수배령을 발령했다. 두 남성의 몽타주가 작성되었고 인터폴을 통해 주변국에 공유되었다. 경찰은 범인들이 국경을 넘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추적은 계속되었지만 범인 검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윤은 경찰서에서 부모님과 통화했다. 부모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녀의 안전을 확인했고 지윤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경적 소리를, 그 어둠 속의 침묵을, 그리고 자신이 홀로 버려졌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부모님은 즉시 현지로 오겠다고 말했다. 지윤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부모님은 이미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했다. 지윤은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붙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지윤에게 당분간 현지에 머물며 추가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윤은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경찰은 그녀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했고 24시간 연락 가능한 담당자를 배정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윤은 숙소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조한 순찰차의 불빛을 떠올렸다. 그 불빛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그녀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윤은 자신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가 있을 조사 결과 지윤이 탑승했던 은색배는 여행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추가로 확보된 내부 자료에는 다음 문구들이 있었다. 한명 확보, 요청 금액 동일, 이체 확인 후 방출, 단가 2천. 특히 마지막 문구에서 2천만 원이 임의 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단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지윤이 겪은 상황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확보, 금전 요구, 이체 확인, 방치로 이어지는 정해진 패턴의 일부였다. 그녀의 이동 경로,
정차 지점, 하차 위치까지 모두 절차였다는 것만 남았다. 경찰은 여행사의 패킹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윤이 사용한 여행사 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픽업 정보가 중간에 가로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인들은 정상적인 픽업 차량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지윤이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차량 번호판도 기사 정보도 모두 실제 여행사 것과 동일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것이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금전 갈취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는 범행이었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근 3개월간 동일 지역에서 유사 사례가 5건 더 발견되었다. 그중 3건은 지윤처럼 송금 후 방치되어 구조되었고 1건은 스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나머지 1건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 사건이 이번 조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지윤이 방치된 지점을 정밀 조사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은 최소 7대 이상의 차량이 동일한 위치에 정차했던 흔적을 보여주었다. 타이어 패턴 분석 결과 그중 일부는 지윤이 탑승했던 차량과 동일한 패턴이었다. 이는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밧줄 섬유 조각은 며칠 전 발생한 실종 사건이 증거물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두 사건이 동일 조직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다. 실종자는 30대 여성으로 지윤과 비슷한 경로로 공항 픽업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송금 계좌를 추적했다. 계좌는 제3국에 개설된 페이퍼 컴퍼니 명의였고 실제 소유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좌 거래 내역에서 최근 2개월간 총 8회의 입금이 확인되었다. 모든 입금 금액은 정확히 2천만 원이었다. 이는 지윤 외에도 최소 7명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경찰은 각 입금 시점과 현지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구조 사례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입금이 실제 사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이건은 여전히 대응되는 사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 이건의 피해자가 신고되지 않았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여행사 측은 전면 협조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회피했다. 그들은 앱 보안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취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여행사의 직접적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윤은 그 말을 들으며 분노했다. 그녀는 여행사를 믿고 이용했고 그 결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하지만 여행사는 단지 시스템 개선을 약속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윤은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했다. 공항 주변,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에서 지윤이 탑승한 은색 밴이 포착되었다. 차량은 공항을 출발해 외곽으로 이동했고 약 1시간 30분 후 다시 시내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은 여전히 식별되지 않았다. 범인들은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각도를 조정해 CCTV에 잡히지 않도록 했다. 경찰은 차량 외형과 이동 패턴을 분석해 동일 차량이 최근 2개월간 총 6회 공항 주변에서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포착 시점은 실종 또는 구조 사건 발생 시점과 일치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공항 픽업을 위장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여행사 앱을 해킹해 정보를 가로채고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준비했다. 지윤은 경찰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 그녀는 범인들이 반드시 잡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도 커져갔다. 경찰은 국제 수배령을 발령했다. 두 남성의 몽타주가 작성되었고 인터폴을 통해 주변국에 공유되었다. 경찰은 범인들이 국경을 넘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추적은 계속되었지만 범인 검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지윤은 자신이 겪은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구조 직후 지윤이 서 있던 그 자리는 명백히 우연한 하차 지점이 아니었다. 그곳의 토양은 단단히 눌린 타이어 패턴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 반경은 일정했고 바퀴 자국은 여러 방향에서 들어와 한 지점에서 멈춘 후 사라지는 형태였다. 지윤의 캐리어가 놓였던 위치 옆에는 또 다른 바퀴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 방향은 도로가 아닌 더 어두운 숲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순찰대는 그 지점에서 며칠 전에도 구조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남아있던 것은 밧줄 섬유 조각, 부러진 캐리어 손잡이, 그리고 신호가 끊긴 지점에서 멈춘 위치 데이터뿐이었다. 지윤은 풀려났고 누군가는 계속 이동했다. 그리고 그 이동의 끝이 누군가의 마지막이었을 가능성은 지금까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 흔적을 따라 숲 안쪽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지윤은 사건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그녀를 공항에서 맞이했고 오랫동안 껴안았다. 지윤은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안전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어둠이 남아 있었다. 지윤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그녀가 겪은 일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윤은 밤마다 그 차량 안에 갇힌 꿈을 꾸었고 어둠 속에서 홀로 버려진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상담은 몇 달간 이어졌다. 경찰은 지윤에게 정기적으로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범인 검거를 위한 추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두 남성의 몽타주는 여러 국가에 공유되었지만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지윤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다. 지윤은 자신이 겪은 일을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건 전말을 상세히 정리해 봉인된 사건 노트에 제출했다. 이 기록이 다른 여행자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랐다.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기록을 작성하는 동안 지윤은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을 떠올렸다. 왜 2천만 원이었을까? 그 금액이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해진 단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녀는 더욱 의문이 깊어졌다.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그 금액. 송금 가능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금액. 범인들은 그 금액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8건의 입금 기록 모두 정확히 2천만 원이었다. 이는 범인들이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금액을 찾아냈다는 의미였다. 너무 많으면 송금이 지연되고 너무 적으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지윤은 자신이 그 실험의 결과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우연히 선택된 피해자가 아니라 계획된 절차 안에서 처리된 대상이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경찰은 지윤에게 연락을 취했다. 인근 국가에서 유사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공항 픽업을 이용했다가 외곽으로 끌려가 금전을 요구받았다. 요구 금액은 역시 2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송금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지윤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송금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께서 입금을 해주실 여력이 되지 못하셨다면 자신도 그렇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윤은 그날 밤 다시 한번 자신이 구조된 그 지점을 떠올렸다. 어둠 속에서 울렸던 짧은 경적 소리.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른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절차의 신호였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소리는 끝이 아니었다. 경찰은 여전히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범인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윤은 자신의 기록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지윤은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던 그 순간.
멀리서 다가오던 순찰차의 불빛, 그리고 뒤에서 울렸던 경적 소리.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다. 자신은 살아 돌아왔지만 누군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 생각은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힌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녀가 이 기록을 남긴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의 생명과 맞바꾸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윤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다음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항 픽업 차량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나 그 끝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건 노트, 마음에 남으셨나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 사건 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